자, 그러니까 지금 하스모니아는 왕조가 이제 시작될 건데, 아까 유다 마카베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나탄, 지금 세 번째로 시몬이, 형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겁니다. 시몬이 이제 데메트리오스 2세와 동맹을 맺어요. 트리폰은 나이어린 안티오쿠스 6세를 죽이고 자기가 임금의 관을 썼어요. 시몬은 데메트리오스 2세에게 사절을 보내서 세금 면제를 요청하고 이제 화해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42년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하고 유다인들의 총독이며 지도자인 시몬 대사제 제1년이라는 연호를 선포해요. 이러므로써 예전에 대한제국이라는 그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연호를 사용하면서 독립 국가로서의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적이 있었죠. 그와 같이 하스모니아는 왕조가 이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가 142년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원년이 되는 거예요. 시몬이 가자라와 예루살렘 성체를 점령하다. 그런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BC 63년에 이제 로마의 속국이 돼버리죠. 그러면 142년부터 63년까지 한 80여 년 정도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계속되죠. 그냥 어림잡아서 유다 마카베오 때부터 계산을 하면 한 100년 되는 거예요. 하스모니안 왕조를 그냥 100년 정도로 잡는 거죠. 시몬이 가자라와 예루살렘 성체를 점령하다. 시몬이 가자라를 점령하고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성체를 점령하고 성전을 다시 정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메트리오스 2세가 붙잡히다. 아까 셀류코스 왕조의 두 가닥의 그 왕조의 왕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죠. 거기서 이제 데메트리오스 2세가 한참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누구야? 클레오파트라 테아의 둘째 남편이죠. 둘째 남편이 이제 데메트리우스 2세가 약해지니까 또 뺏기는 거죠. 저기한테. 데메트리우스가 텔리폰과 싸우려고 메디아로 갔다가 메디아 임금 아르사케스에 의해서 붙잡히고 감금된다. 이어서 안티오쿠스 7세, 안티오쿠스 7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이쪽에 그 테아가 데메트리우스 2세가 약화되니까 다시 빼가지고 안티오쿠스 7세한테 테아를 주는 거죠. 세 번째 남편이 되는 거죠. 시몬의 영광을 구가하며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온다. 그래서 마카베오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태평성대다, 메시아 시대를 암시할 만큼 그렇게 시몬의 영광을 찬양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뭐 하나의 징표일 수 있을 뿐, 그 오래 못 가죠. 시몬은 로마와 스파르타와 맺은 동맹을 갱신한다. 그러니까 화친 조약을 맺고 로마와 이렇게 우호 조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마카베오 15장, 상권 15장에 보면 안티오쿠스 7세가 유다인들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다. 그러나 안티오쿠스 7세는 시몬과의 약속을 배반해요. 16장에 보면 시몬의 두 아들이 캔데베오스를 내쫓고 시몬과 그의 두 아들이 사위
프톨레마이오스가 베푼 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는 흉계를 꾸며서 베푼 잔치에서 시몬과 두 아들을 술을 취하게 하고 살해해버려요. 사위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렇게 장인과 매부들을 반역하고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래서 시몬이 그때 잔치에서 그냥 죽고, 또 아들들도 죽는데 다행히 아들 하나 힐카노스 1세만 남아요. 거기 참석을 안 하고. 살아남은 시몬의 아들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 힐카노스, 그가 시몬의 대를 잇게 될 요한 힐카노스 1세다. 야소만 왕조의 그 왕조 계보사를 보면 시몬이 갑자기 이렇게 잔치에서 죽으니까, 근데 요한 힐카노스 1세는 다행히 이게 난을 면하고 남아 있어서 그에게 이제 야소만 왕조가 계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사제와 그 왕의 혈통이 이제 계속 계승이 돼 내려가요. 이렇게 이제 마카베오 상권이 이렇게 끝나는데, 마카베오 상권을 통해서 볼 때 결론적으로 하느님이 침묵 지키고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고통만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무리들은 조약을 맺지만은 식은 죽 먹듯이 조약을 파기하고 양심 없이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인간이 하느님이 주신 양심 이외에 무슨 다른 양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세상이 질서가 잡히는 것이지, 하느님 빼버리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에요. 아비규환인 거예요. 그런 게 무신론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윤리, 도덕, 양심 찾아볼 수 없어요. 자, 셀루코스 왕조와 하스모니드 왕조와 대사제를 보게 되면, 요 위에 있는 부분들이 왕의 족보라고 할 수 있죠. 왕의 족보. 요 밑에가 대사제 족보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다 얘기한 것이지만, 자, 안티오쿠스 3세 요 왕 시기에 오니아스 3세가 대사제였죠. 그 안티오쿠스 3세의 대를 이은 사람이 셀레쿠스 4세였고,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가 대를 이었는데, 요 시기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이었죠. 동생이 형을 배신하고 돈 300은전 300세켈을 갖다가 왕한테 바치면서 그 대사제직 나한테 넘기셔 해가지고 돈의 혈안이 되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오니아스 3세를 물리치고 야손을 대사제로 임명을 하죠. 그 다음에 시몬의 아들인 메넬라우스가 웃돈을 더 주고 이 대사제직을 또 뺏어.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사제직 몇 년 했느냐? 3년밖에 못했어요. 자기 형을 배신하고 대사제직을 돈을 주고 샀는데 3년 하려고 그렇게 양심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메넬라우스는 거기다 웃돈 얹어주고 대사제직을 샀어요. 자, 여기 왕조는 안티오쿠스 4세 다음에 그의 아들 5세, 그 다음에 데메트리오스 1세, 알렉산더 발라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테아의 첫째 남편. 요 시기에 자, 알키모스가 대사제직을 물려받았는데 161년에서 159년 2년 겨우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키모스가 이제 죽어요. 죽고 나서 대사제가 공백 기간이 생겨요. 8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겨요. 그랬을 때 알렉산더 1세 발라스가 요나탄한테 제안을 하기를, 야, 대사제직 내가 너한테 줄게. 우리하고 화친조 양맺자. 그래서 요나탄이 얼른 이걸 받아 삼키죠.
그래가지고 대사제가 요 공백기간 8년 있는 요 사이에 대사제직이 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제 혈통인 요나탄에게 대사제직이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요나탄의 형제들에게 대사제직이 계속 바톤이 이어지게 되죠. 자, 여기가 좀 그 왕족의 두 형제 간의 후손들 간에서 왕위를 가지고 서로 다투죠. 데메트리우스 2세하고 안티오코스 6세하고 서로 양쪽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티격태격 싸우죠. 그 다음에 데메트리우스 2세,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7세, 조금 전에 봤던, 이렇게 이어지면서 안티오코스 7세가 시몬을 죽이고, 그 시몬의 아들, 힐카누스 1세가 하스모니안 왕조의 대를 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카베오 상하권. 상권의 내용은 BC 175년에서 134년까지 내용을 역사서로서 이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입,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는데 도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항쟁이 일어나게 된 정치적 배경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마카베오 가문의 항쟁 이야기가 등장하고 결어 부분에서는 항쟁의 마무리 이야기가 제시된다. 주요 포인트는 유다, 마카베오, 요나탄, 슈몬으로 이어지는 항쟁의 이야기이다. 자, 그 마카베오 상권의 저자와 제작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볼 것인가? 저자는 친마카베오적인 인물이고 사제 그룹으로 보인다. 신명기 사고를 훨씬 신학적으로 강화하여 역대기 신학에 정통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바리사이적인 사고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인물로 보인다. 유다 마카베오가 암살된 후에 요나탄이 계승을 하는데 그는 사실 모데인 지방의 사제 그룹이지 대사제 가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사제가 된다.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제들과 정통성과 명분을 강조하던 사람들, 특히 바리사이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되었다. 요나탄은 대사제직에 오르고 시몬은 자신에게 왕이라는 칭호까지 사용하여 하스모니안 왕조를 개창한다. 마카베오기 상권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시로서는 바리사이들의 반발이 컸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역사적 과업을 이룩하고 성전을 재봉을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요나탄이 대사제가 되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룩하는 데 대해서는 정통파 바리사이들은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상권이 다루고 있는 연대는 기원적 175년부터 134년까지이지만 책이 쓰여진 것은 후대의 일로 134년경에서 기원전 63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시몬 마카베오 죽음까지는 설명이 돼 있으니 그 후에 쓰여졌을 것이고 기원전 63년은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때이므로 그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조술 시기를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때문에 그 마카베오 상권을 기록했느냐? 상권의 목적은 하스모니안 왕조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하기 위해서다. 저기서 강조하는 신학적 주제는 첫째로 율법의 성실성이다. 하나님 말씀. 또 유다 마카베오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승리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도움이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처단하고 자기네들은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율법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토라와 율법을 성실히 준수하면 하나님이 그들 편을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카베오 상고를 썼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새 예언자의 등장에 대해서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 마카베오 상
4장에 보면 그들이 더럽혀진 번제제단을 어떻게 할까 논의하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민족들이 제단을 부정하게 만든 일로 자기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헐어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래야 그들은 제단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예언자가 와서 말해줄 때까지 그 돌들을 성전산 적당한 곳에 쌓아두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역사는 역사적 기념물로 그것을 따로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 그 동굴아파 여행을 하다 보면 히틀러가 쳐들어와서 저지른 만행을 아주 없애버리지 않고 그걸 기념관으로 만들어 놓고 역사에 남겨줘서 후손들이 잊지 말도록. 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히틀러가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하게 살육했던 그 사륙의 현장을 기념하는 그 기념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용서는 한다 그러나 잊지는 말자. 유다인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잖아요. 자, 유다인들은 본인들의 치부를 함부로 없애지 않았다. 이 제단을 쌓았던 돌을 보존하면서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다. 마카베오의 승리는 결국 하느님의 승리이고 그래서 그 역사를 기록한 마카베오기는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내용은 1장은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후계자들 디아도코의 시대에 알렉산드로가 갑자기 죽으니까 후계자들 그 장군들 간에 분열되는 상황들, 또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의 유다 땅을 지배한 역사, 또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의 유다교 박해에 관한 이야기, 2장에서는 마타디아스와 그의 5 아들의 봉기, 유다교 박해에 대한 저항운동, 이민족 제사 거부운동, 3장에 유다 마카베오의 승리, 4장에 유다가 엠마오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성전 정화, 수전절, 한옥과 축일에 관한 이야기, 5장에서 유다의 영토 확장, 유다가 잃었던 영토를 하나하나 이제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6장에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죽음, 7장에서 데메트리오스 1세의 왕위, 그리고 안티오코스 5세를 살해한 이야기, 8장에 로마와 우호 조약을 체결한 이야기, 9장이 유다 마카베오의 전사, 그다음에 요나탄이 계승한 이야기, 10장에서 알렉산드로스 발라스가 요나탄을 대사제로 임명한 이야기, 11장에 데메트리오스 2세와 프톨레마이오스 6세의 동맹관계, 12장 요나탄이 로마와 동맹 강화한 이야기, 13장에 요나탄의 죽음과 시몬이 요나탄을 계승한 것, 14장에 시몬의 영광, 하스모니아 왕조의 시작, 15장에 안티오코스 7세가 시몬을 배신하고 시몬과 2 아들을 죽인 이야기, 16장에 시몬과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사위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그래서 마지막 남은 아들 요한 힐카누스 1세가 대를 이었다. 이렇게 해서 마카베오 상고는 끝나게 돼요. 마카베오 이제 하곤으로 연결이 되는데, 하곤은 오히려 상곤과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따라서 저자가 달라요. 그래서 하곤은 184년에서 162년까지 오히려 마카베오 상곤보다 더 앞선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곤과 차이점은 뭐냐? 상곤의 연속성이 아니라 내용상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2 사람이 서로 다른 그 상곤을 모르고 쓴 것이 드러나요. 마카베오 하곤의 저자는 상곤이 있다는 걸 모르고 썼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다. 마카베오 하곤은 성전 중심이고 사제 직무를 회복해서 성전 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권에 비해서 박해의 내용, 헬라화의 과정이 매우 상세하게 나온다. 그래서 유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그 장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얘기가 나오죠. 예. 그걸 봐도 성전 중심 그리고 사제 직무의 회복 훨씬 더 신앙 중심으로 되어 있다. 헬라화 과정을 마음 아파하는 그런 저자의 의도가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 마카베오에게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마카베오 때, 유다 마카베오 때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후대에 하스모니아 왕조 시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원저자는 야손의 책 5권을 간추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에서. 자, 구조는 이게 마카베오 학원의 구조. 1, 2장은 머릿말이고 3장부터 5장까지는 마카베오 항쟁의 정치적인 배경, 대사제 야손과 메넬라우스의 타락. 그러니까 학원에는 대사제의 그 매관매직한 얘기가 더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고 있어요. 왜? 사제직의 중요성과 성전의 정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6, 7장에서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와 헬라화에 대한 순교자들,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이렇게 해서 신앙을 위해 저항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13장에는 유다 마카베오의 활약과 성전 정화와 재봉헌, 14장, 15장에서는 이제 유다 마카베오가 니카노르를 대파한 이야기. 자, 학원의 저자의 목적은 뭐냐? 우리는 이 책을 읽으려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외우려는 이들에게 편의를 주며 모든 독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대요.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백성의 고초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계약에 충실하신 분이시다. 기도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역경에서 도우심을 청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마카베오 학원에서 산이들과 죽은 이들의 기도 안에서의 통공,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부활한다고 하는 이야기. 마카베오의 형제들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후에 하느님 나라에서 부활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죠. 왕 앞에서. 항쟁의 성공은 순교자들의 죽음 덕분임을 강조하고 그들의 죽음을 주요 주제로 삼는다. 그래서 유다 마카베오의 거의 일대기에 관한 이야기뿐이지 그 후대의 요나탄 시대 시몬 왕조에 관한 이야기는 그 하스모니아 왕조의 정통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의 초점은 성전과 대사제직 그리고 산이들과 죽은 이들의 기도 안에서의 통공, 부활 이런 것이 핵심이에요. 학원에서는 특별히 성전을 강조하는데 유다, 요나탄, 시몬 중에서 요나탄하고 시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유다 마카베오에게만 포커스를 맞춘 성전을 정화했다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니까 유다 마카베오가 안티오쿠스 4세가 더럽혀 놓은 모욕한 성전을 다시 정화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유다 마카베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죠. 마카베오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중요한데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에 유다 마카베오가 큰 공을 세웠으니 그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마카베오 상권을 전혀 보지 않고 쓰여진 책이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전혀 연계성이 없고 상하권에 서로 연계성이 없고 특별히 이 책의 머리말 중 2장 19절 이하에서는 키레네 사람 야손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가 책을 5번 썼는데
이 5권을 요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야손이라는 사람은 아까 그 대사제, 메간 매직에서 대사제는 야손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대사제 야손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권에 비해서 역사적인 조약과 같은 동맹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상권보다 더욱 역사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마카베오 하곤의 구조와 간추린 내용, 박해와 마카베오가의 항쟁 이야기들을 특별히 유다 마카베오에게 집중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 가톨릭 교회 교리 중 몇 가지를 이 마카베오기 하권에 담고 있다. 이는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산이와 죽은 일의 통공에 대해서, 기도의 통공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 혹은 개신교 신자들한테 이거 봐라. 마카베오 하권을 봐라. 그럼 거기에 이런 부활에 관한 이야기, 또 성인들의 통공에 관한 이야기,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 또 마카베오 상하고는 안 읽잖아. 제2경전이라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고통에 대한 보상과 여러 가지 순교 이야기, 일곱 아들과 그 어머니의 이야기, 그 전에 엘르아자르라는 유명한 인물이 순교하는 이야기, 라지스라는 인물의 순교 이야기. 그 엘르아자르가 왜 순교해요? 돼지고기 먹으라고 그러니까 돼지고기 그거 안 먹겠다고 해서 안티오쿠스 4세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 먹는 것이 율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렇다고 뭐 요즘 들어서 이제 돼지고기 오늘부터는 안 먹는다. 그렇게 결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하나님의 율법에 성실하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또 그들에 대한 고통은 반드시 보상이 있고 반드시 부활로 연결되어야 한다. 아니, 이 순교자들과 그리고 현세의 고통이 후세의 보상이 없다면 현세의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세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현세의 고통을 잘 참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마카베오 학원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작인 것이다 라는 부활사상에 대한 뚜렷한 시작, 단초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 다음 기도 중에서 전구,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거나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등 마카베오 하권 15장 12절에서 16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딱 빨간 줄을 밑줄을 긋고 이런 데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성경 비절로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들이 마카베오기 하권에 등장한다. 죽은 자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 공로를 통교할 수 있고 산이와 죽은이가 상호 통공할 수 있는 교리의 성서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교리서는 뭐냐?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교리서예요.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하신 말씀이야. 성경을 체계화한 것이 교리서야. 자, 그러면 헬라 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사,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관계사를 요약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마케도니아 제국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누구냐? 필립 2세의 아들이에요. 필립 2세는 젊은 나이에 마케도니아의 새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필립 2세는 헬라의 한 도시 국가인 테베와의 싸움에서 포로가 돼요. 그러나 에파미논다스에게 전쟁의 여러 전술과 전법을 배웠고 응용하여 후에 헬라의 도시 국가들을 외교와 무력으로 통일한다. 필립 2세는 스파르타를 제외한 모든 헬라의 도시 국가들의 대표들을 고린토에 모아서 신헤드리온이라는 회의를 열고
헬라 연합의 대표로 선출을 한다. 그는 아티크 헬라어, 고대 아테네에서 사용하던 헬라어를 국가의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헬라 반도의 모든 주민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한다. 이 언어는 코인의 헬라어, 코인의 공통적이라는 뜻이에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불렀어요. 이 헬라어가 그 당시에 피지배 민족들에게 이 헬라어를 쓰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던 거죠. 나중에 알렉산더가 제국을 건설하면서. 자, 필립 2세의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BC 356년 마케도니아의 펠라에서 필립 2세와 올림피아 사이에서 왕족으로 태어났다. 그는 14살 때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문화에서 수학했고, 그러니까 가정교사예요.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가정교사였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헬라의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원론, 플라톤은 이원론이죠. 네, 그래서 우주의 기원이 플라톤은 이원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다, 이원론이다, 하나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사회 동포주의, 만민평등,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레니즘 문화로 전개되고 실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머릿속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총칼로 지배하는 그런 정복자가 아니라 알렉산더는 문화적으로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알렉산더 제국이 망하고도 로마 시대까지 정신적인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는 땅은 그 옛날 알렉산더 제국을 차지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가 그대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알렉산더는 아버지 필립이 BC 338년 아테네와 테베의 반란을 진압할 때 18살의 나이로 참여해 전쟁터를 누비며 두각을 나타냈다. 어릴 때부터 아주 탁월한 그런 인재였죠. 336년 알렉산더가 20살 되었을 때 아버지 필립이 암살되고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새 왕으로 등극하여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이 과정에서 테베를 철저하게 무너뜨렸다. 20살에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한국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죠. 남이 장군의 시조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아 20미 평국이면 후세에 누가 남마라 부르리요. 요걸 또 반대파에서 남이 장군이 워낙 월등하고 우수하니까 질투하는 세력에서 그 말을 미평국, 평정하다는 평자를 갖다가 뭘로 바꿔치겠느냐? 얻을 득자로 바꿔버려서 미득국이면 후세에 누가 남아라 하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머리가 너무 좋아서 탈이야. 반대파가 요 남이 장군의 그 순수한 시조를 글자 하나 바꿔가지고 남이 장군을 거세해 버렸잖아. 미득국. 그리고 이건 난 일으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혁명 일으키겠다는 거죠. 미득국이면. 오히려 미평국, 나라를 평정한다. 그런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걸 상대방이 그걸 딱 고쳐가지고 또 뽕잎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글자를 썼어. 뽕잎이 크잖아요. 거기다가 한 글자씩 새겼어. 뭐라고 그러냐? 달릴 주자. 그 다음에 주초. 주초 위왕. 그래가지고. 그래서 뽕잎에 그 꿀을 발라놓으니까
벌레가 그것만 파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잎에는 주, 두 번째 이파리에는 초, 그 다음에는 하위자, 위자, 그 다음에 왕 이렇게 파먹은 거야. 그 네 이파리를 갖다가 왕한테 이거 보십시오. 주초위양이라고 이거 하늘이 내린 겁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주와 초를 합치니까 조씨잖아. 조씨가 왕이 된다 그거예요. 조광조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조광조가 탁월한 인물이었거든요. 사색당쟁 때. 그런데 또 너무 난처를 했어. 너무 잘 난처를 했어. 그러니까 왕이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게 너무 똑똑한 채를 했어.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파들이 그런 머리를 쓴 거예요. 또 뽕잎파들이에다가 꿀로 붓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그거를 벌레가 파먹게 해가지고 왕한테 갖다 와서 주초유양 주초를 합쳐버리니까 조씨거든. 조씨가 앞으로 왕이 된다. 그 빨리 거세해야 됩니다. 아니면 당신은 왕자리가 위태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광조 없애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아서 걱정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헬라 문화를 깊이 사랑한 알렉산더는 헬레니즘 사상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동방 원정길에 오른다. BC 334년 봄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다넬스 해협을 건너서 소아시아로 진격하여 그레니커스 강가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친다. 이 승리로 페르시아의 당시 왕은 다리우스 3세죠. 마지막 왕이죠. 이 승리로 사르디스와 에페소, 밀레토스 등이 알렉산더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계속해서 BC 333년 부르기아의 수도인 골디엄을 차지했고 시리아와 팔레스틴으로 가는 좁은 길목이 있는 길리기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수수 평야에서 다리우스 3세의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는데 이것이 이수수 전투. 이건 꼭 기억하세요. 외우기 힘들면 이쑤시개 전투라고. 외우기도 쉬워. 333이야. 아주 삼삼해. BC 333년 이쑤시개 전투, 이수수 전투.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를 이겨서 페르시아 멸망시키고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이 세워진 나라, 시기, 그 해가 바로 333년이고 이수수 전투가 결정적인 전쟁이었다. 이 전쟁으로 BC 332년 알렉산더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지를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고 섬나라 띠로의 페니키아도 정복했다. 그는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띠로를 대신할 상업 중심지로 도시를 만들고 알렉산드리아라고 명명했다.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죠. 하여튼 이 알렉산더 대왕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BC 331년 알렉산더는 다시 동방으로 진격하여 시리아 사막을 가로지르며 페르시아군을 물리쳤고 다리우스 3세를 아벨라 전투에서 격파한 후 수사, 바빌론, 엑바타나 등지를 점령하였다. 327년 후반 인더스강 가까이에서 인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승리했지만 큰 피해를 입은 후 엑바타나로 돌아왔다. 그는 아라비아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BC 323년 32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의 제국은 잠시 안티고누스가 통치하였으나 안티고누스가 죽은 후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었다. 디아도코 이 시대에 카산더는 원래 헬라 지역인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지역, 또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 지역, 프톨레미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남부 지역, 셀루코스는 북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했다. 유다인이 사는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미 왕조, 셀루코스 왕조의 차례로 통치를 받았다. 이걸 살펴봤습니다.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을 호의적으로 대했다고 한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던 알렉산더는 그를 맞이하러 나온 대사제 시몬의 두 권에 쓰여진 하느님의 이름을 보고 말에서 내려 절을 했다고 한다. 그건 뭐예요? 이전에 꿈에 어떤 난 모르는 그 두 권을 쓴 분이 나타나는데
아주 경건하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그 꿈에 본 그 인물이 바로 요 시몬이라는 대사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정복자지만 꿈에 본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알렉산더는 그 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허락했다. 그는 팔레스타인을 고엘레 시리아에 편입시켰고 안드로마코스를 총독으로 임명하는데 그는 사마리아에 살았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준 것을 시기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총독의 집을 불태워 그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화가 났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이주시켰고 성을 재건하여 극장과 거대한 공공건물 등을 건축하고 헬라 문명의 전초기지를 만들었다.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의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과 혼혈되어 이방화된 후 다시 알렉산더에서 철저하게 이방화된다. 사마리아가 참 운명이 기구한 운명이죠. 자,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기 때 히데갈 강가에서 3주간의 금식 기도 중 헬라 제국에 대한 묵시를 보았고 이를 다니엘 11장에 기록하였죠. 아까 얘기했듯이 헬라 제국의 그 후대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다니엘 11장에 벌써 예언을 해놨어요. 다니엘의 묵시에라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강력한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은 후에 그의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통치되고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차지한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 지역을 위시한 북방 셀루코스 왕조 사이에 전쟁이 있고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 민족을 억압하고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혐오스러운 그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그런 왕이 나올 것이다. 안티오코스 4세에 관한 예언이죠.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하의 유대인 프톨레미 왕조는 BC 323년 프톨레미 1세가 수도를 알렉산드리아로 정하고 아테네 못지않은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며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 남부 지역 그리고 현재 터키 동남 지역의 약간을 통치했다. 유다는 프톨레미 1세가 BC 32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 BC 198년까지 프톨레미 왕들의 통치를 받았다.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교를 관대하게 대했다. 이에 유대는 대사제의 지도하에 자치권을 행사하며 살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구레네 지역과 특히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하여 살았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한 50만 명 정도가 알렉산드리아에 살았죠. 그래서 프톨레미 2세가 도서관을 짓고 셉두아진타 70인역 성경을 번역하도록 했던 것이 BC 250년경이다. 헬라 도시에 이주하여 사는 유대인들은 당시에 공용어인 코인의 헬라어를 자기들의 언어로 선택했다. 이들은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유일한 참 하느님을 전할 때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였고 헬레니즘 문학 형태와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에 맞는 방법으로 전도하였다. 공용어인 코인의 헬라어의 사용과 이방인들과의 빈번한 접촉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드리아를 아테네에 버금가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파라오의 등대를 세우고 도서관을 만들고 당시 많은 문학 작품들을 수집하여 소장하였고 미술과 문학 활동이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프톨레미 왕조의 헬레니즘 문화 정책의 성과 중에 하나가 70인역 성경의 발간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기원 전인데 기원 후에 중세기까지 알렉산드리아가 문화의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신학의 중심지, 철학, 사상의 중심지도 돼요. 나중에 이제 안티오키아 쪽에 또 안티오키아 학파가 형성되고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티오키아 학파,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신학과 사상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죠.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프톨레미 필라델푸스 2세, 프톨레미 2세 왕, 아까 학문 좋아했던 그 사람, BC 250년에 이루어졌다. 이 번역 작업으로 지중해 연안의 지식인들은 70인역을 통해 구약 성경을 알게 되었다. 70인역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의 사상과 어휘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했는데, 번역 동기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당시 위대한 기록을 헬라어로 보존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거는 뭐 정확한 역사 얘기는 아니고, 70명의 그 유대인 학자들을, 성서학자들을 불러서 각각 다른 방에서 번역을 하게 시켰는데, 나중에 합쳐보니까 똑같은 번역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하느님의 성령의 감도에 의해서 번역됐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프톨레미 6세 때 레온토폴리스의 오니아스 4세에 의해서 유대인 성전이 세워졌다. 자, 이 오니아스 4세는 누구냐? 오니아스 3세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기억을 더듬어서 대사제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인 야손이 매관매직해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한테 돈 주고 대사제직을 샀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니아스 3세를 처형했죠. 이렇게 되니까 오니아스 3세의 아들 오니아스 4세가 야, 여기서는 내가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로 피신을 해간 거예요. 이주해 간 거예요. 그런데 대사제의 정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니아스 4세가 오니아스 3세의 대를 이은 진짜 대사제다. 그 팔레스티나에 있는 저 야손은 저건 가짜다. 유대인들도 그건 알았죠. 그래서 오니아스 4세가 알렉산드리아의 성전을 짓고, 유대인 성전을 짓고 거기서 대사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니아스 4세는 셀류코스 왕인 안티오쿠 4세가 BC 174년에 야손의 뇌물을 받고 대사제직을 줄 때 대사제직에서 물러나게 한 오니아스 3세의 아들로 차독 계열의 제사장이다. 오니아스 4세는 BC 164년 알키무스가 예루살렘에서 대사제에 임명되던 해 이집트로 이주하였다. 이집트의 레온토폴리스에 세워진 유대인 성전에서 오니아스 4세 이후 차독 계열의 대사제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의식이 금지되기까지 230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차독 계열의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레온토폴리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분리주의자들의 거처로 인식되었다. 많은 유대인들은 필로처럼 정기적으로 조상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다. 예루살렘이 그래도 대사제가 아무리 타락하고 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역시 예루살렘이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다는 거죠. 셀류코스 왕조 통치하의 유대인들, 이거 뭐 다 아까 봤던 거니까 눈으로 보셔요. 이제 서서히 그 로마가 등장하면서 스키피오 장군이 나와서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를 쳐 이기고,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죠. 그리고 셀류코스 4세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는 차독계 대사제인 오니아스 3세의 동생 야손이 많은 돈과 유대를 더욱 빨리 헬레니즘화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대사제에 임명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메넬라우스가 또 매관매직도 하죠. 차독 계열이 아닌데도 왕에게 더 많은 돈을 제공하고 대사제직을 사죠. 눈으로만 읽으셔. 안티오쿠스 4세가 죽을 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죽을 때 내장이 썩어 들어가서 앓다가 허무하게 죽게 되었다. 자, 마카베오 통치 시대의 요 족보, 이거를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데,
자, 마따디아가 그 저항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하나, 둘, 셋, 넷, 5명의 아들들한테 자기를 계승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라고 부탁을 했고, 제일 용감하고 싸움에 능했던 유다 셋째 아들한테 먼저 대표를 맡으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요나단한테, 그 외교술의 귀재인 요나단한테 넘기고, 세 번째로 시몬 형한테 넘겨서 시몬이 그 자손들에게 세습을 시키면서 시몬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이 되죠. 그 아들이, 시몬과 두 아들은 사위의 잔치에 갔다가 다 맞아 죽고, 살아남은 게 요한 힐카누스 1세 혼자 살아남게 되죠. 이를 통해서 계승이 되는데,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와 안티고누스 1세, 알렉산더 얀네우스, 이 삼형제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또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성경에 안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요 세 아들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 1세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위를 계승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부인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라 살로메예요. 알렉산드라 살로메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요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예요.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일찍 죽어요. 죽고 나니까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알렉산더 얀네우스하고 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남편의 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알렉산더 얀네우스에게 왕위를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대사제직을 계승을 해요. 여기 다 왕과 대사제직을 겸임했죠. 그런데 문제가, 알렉산더 살로메하고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결혼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대사제가 되기 위해서 대사제가 결혼을 하지만은, 그러나 미망인하고 재혼한 경우에는 대사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바리사이들이 시비를 건 거예요. 당신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얀네우스가 자기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 두고 보자 해가지고 바리사이파 800명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그 밑에 가족들을 다 앉혀놓고 술 파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들, 바리사이파 아버지들을 혀를 끄집어내가지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800명을. 너무 끔찍하잖아요. 요 왕비도 그거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바리사이들은 앙숙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사두가이파하고 가까워지면서 사두가이파를 등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사두가이파가 너무 또 기가 세져가지고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얀네우스가 죽으면서 살로메한테, 알렉산드라 살로메한테, 야, 네가 왕위를 계승하는데, 자, 내가 바리사이한테는 조금 너무 미안했다. 그래서 바리사이한테 사과를 내 대신 하고, 그리고 사두가이파가 너무 치성하니까 저걸 꺾기 위해서 바리사이들을 조금 등용을 해라. 그러니까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얀네우스가 죽은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사이들한테, 자, 내 남편 시신을 너희들한테 내줄 테니 너희들이 부관 참시하든지 너희들 화풀이를 여기다 해서 해라. 그리고 사실 얀네우스가 죽으면서 너희들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사두가이파 대신에 바리사이파를 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관 참시는커녕 고맙다고 하고서 살로메한테 그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바리사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두가이파를 거세하고, 요때는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여왕이 된 거예요. 여왕이 되어 있을 때는 바리사이들이 다시 득세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요한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인데 여자가 대사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사제를 아들 중에 누구한테 물려줄까 했더니 둘이 또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 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정치적인 야망이 강했고 욕심이 많았어. 요한 힐카누스 2세는 욕심은 없는데 조금 사람이 띨띨해. 그럼 어느 사람을 선택할까? 그때 요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대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리야. 요 사람은 뭐 또 안티파테리는 그 출세의 귀재 아니에요. 줄타기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아리스토블루스는 2세는 욕심도 많고 정치적인 야망도 많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휘둘릴 것 같아. 안티파테리 생각할 때. 요한 힐카누스는 아주 욕심도 별로 없고 그런데 좀 속이 띨띨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손 안에 넣고 주무를 수 있겠다. 그래서 안티파테리 요한 힐카누스 2세 편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대사제직을 알렉산드르 살로메한테 요 사람한테 힐카누스한테 주라고 종용을 해서 결국은 요구로 잠깐 갔다가 2로 다시 넘어와요. 요한 힐카누스 2세한테로 대사제직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알렉산드르가 또 나와. 이 사람을 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할머니요. 여기 손주요. 손녀. 알렉산드라가 나오는데 요한 힐카누스 2세의 딸이에요. 요 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해. 그런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로마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가 폼페이우스가 등장하면서 팔레스티나 쪽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제 시리아에 이 폼페이우스가 왜 이 시리아 쪽으로 왔느냐 하면은 로마가 이집트, 팔레스티나 이쪽에서 곡물을 로마로 수송했어요. 지중해를 통해서. 그런데 해적단들이 많아. 그래서 해적단들을 정벌 하기 위해서 폼페이우스 장군이 파견된 거예요. 파견되어서 그걸 일망타진하고 이렇게 시리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마침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요한 힐카누스 2세가 서로 정권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왔다네? 그럼 어서 가서 폼페이우스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아리스토블루스도 폼페이우스한테 도와달라고. 요한 힐카누스 쪽에는 아까 안티파테리 있죠. 안티파테리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폼페이우스는 이 사정을 잘 모르니까 두고 보자 하면서 좀 시간을 벌고 있는데 아리스토블루스가 이 폼페이우스가 와도 내 편은 안 들어줄 것 같다. 그러니까 군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폼페이우스 대적할 준비를 하고 이 정보가 폼페이우스한테 들어가니까 요 놈은 안 될 놈 해가지고 딱 폼페이우스가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 2세는 또 안티파테리라는 그 막강한 그 알랑장이가 있잖아. 알랑방구 끼는 사람이.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이쪽을 편들고 이쪽을 거스해버리죠. 그런데 요 아들 알렉산더 2세하고 알렉산드라하고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아리스토블루스 3세하고 마리암네가 이제 나는데 여기 아주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 와가지고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이제 예루살렘에 정식으로 개입할 명분이 선 거예요. 이제 이 문제에 두 쪽에서 다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여기서 이때가 바로 63년 BC 63년경 그래서 팔레스티나 지역의 지배권이 로마에 의해서 폼페이우스에서 63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스모니아 왕조도 여기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까 안티파텔 대헤롯의 아버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그 사람이 그 자기 집안의 아들 때에 가서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놔요. 근데 그 이전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옛날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이제 정보를 하면서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만큼 다 확보를 해요.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그러면서 에돔 지역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에돔, 에사우의 후손들, 에돔 지역에도 야, 너희들 그 유대 시민권 줄 테니까 너희 그 대신 유대의 교회, 유대교에 전향을 해서 유대교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유대교로 유대 시민권을 주겠다. 이 정책이 결국은 안티파텔과 그 대헤롯이 유대 정치계에 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에돔족이잖아요. 대헤롯이. 그러니까 안티파텔이 그때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 후손들이 유다의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티파텔은 이렇게 하다가 요 시기에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파사엘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대헤롯 둘이 있었는데 대헤롯은 그때 여기 뭐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로마에 잠시 피신을 해요. 그랬다가 로마의 원로원에 가가지고 대헤롯의 그 집안의 안티파텔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섭외 잘하는 거, 사람 사귀는 거 잘하는 원로원을 사람들 그 당시에 시저 그리고 안토니우스 이런 사람들과 다 사귀어놨어. 그래서 시저나 안토니우스 하면은 팔레스티나 하면은 헤롯 그리고 안티파텔 이런 사람들한테 넘겨주려고 다 지금 작전으로 짜고 있는 거예요. 안티파텔이 그렇게 다 준비를 시켜놨고 대헤롯이 그래서 원로원에까지 다 발을 뻗쳐놓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들어왔는데 대헤롯도 알렉산드라가 이렇게 이제 자기도 이제 여자니까 그러면 대사제를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아무래도 자기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대헤롯이 보니까 이쪽을 임명하면 자기 입장이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에돔족이고 이쪽은 정통 하스모니안 왕조 유다인이니까 저 임명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뭐 입김새를 알아차리고 알렉산드라가 자꾸 이제 그 폼페이우스한테도 연락을 하고 그러면서 누구야 그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에게까지도 이제 그 손이 뻗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압력을 넣고 그러니까 대헤롯이 알렉산드라의 이 입김에 못 이겨서 결국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대사제로 임명을 하는데 얼마 안 가서 우리 목욕이나 같이 하러 갑시다. 그리고 예리고의 목욕탕에 가가지고 물속에다가 집어넣어 죽여버려요. 대헤롯이. 그냥 이때 역사는 하여튼 웃기지도 않아요. 보면은. 그런데 마지막 그 공주가 누구냐면 마리암네야. 예. 마리암네하고 대헤롯이 정략 결혼을 해. 왜? 대헤롯은 콤플렉스가 뭐냐면 자기는 에돔족이라는 그거죠. 유다인들 앞에 자기가 권위가 안 서는 거야. 그러니까 야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공주 마리암네하고 내가 결혼했어. 해가지고 우리 왕조도 정통이야 하면서 주장하기 위해서 마리암네하고 결혼을 하죠. 이때 그 역사가 이렇게 복잡한데 이 얘기는 그때 또 하기로 하고 너무 골치 아프죠 지금?
자, 안티오코스 4세가 내린 칙령에 대해서 하느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복종하기를 거절해 순교를 택해 죽기도 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셀루코스 왕조에 대항하기도 했다. 모데인에 살던 하스몬 왕조의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스. 이 얘기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예요. 하스몬 왕조 시대. 시몬은 유대로부터 셀루코스의 세력을 몰아내고 유대를 국가로 독립시켰다. 이때 민중회, 포퓰러 어셈블리는 시몬이 자기들 나라의 통치와 군대 통수자가 될 뿐 아니라 신뢰할 만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영원토록 제사장이 되리라고 선포했다. 이 말은 차독계통에 적당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시몬이 세습해 내려가는 대사제직의 창설자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몬이 대사제로 인정된 후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한 대사제 직무 담당은 이후 80여 년 동안 지속된다. 하스몬 시대를 연 시몬은 국제 정세를 잘 살핀 후 당시 부흥하는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천민화가 되는 황금 방패를 만들어 로마의 집정관 루키우스에게 보내 동맹을 맺는다. 이에 로마는 유대의 독립을 인정하고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프톨레미 왕과 여러 나라에게 보냈고 복사본을 대사제인 시몬에게 보냈다. 시몬은 134년 연애 도중 나라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가진 그의 사위인 프톨레마이오스와 그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하고 그의 왕위는 셋째 아들 요한 힐카누스 1세에게 이어진다. 요한 힐카누스 1세,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죠. 힐카누스가 통치를 시작한 첫 해 셀루코스 왕 안티오쿠스 7세는 힐카누스의 아버지 시몬에게 당한 패배를 이유로 그의 재위 4년에 유대를 황폐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동안 장막절 절기가 돌아왔고 힐카누스는 안티오쿠스 7세에게 서신을 보내어 장막절 절기 동안 전쟁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 안티오쿠스는 선뜻 제안을 받아들였고 막대한 예물 즉 불을 도금시킨 황소들과 각종 향료들과 금장과 은장을 보냈다. 이에 사람들은 그를 경건한 왕 안티오쿠스라고 불렀다. 힐카누스는 안티오쿠스와 화친 조약을 맺고 다윗의 무덤에서 3,000달란트의 돈을 꺼내 안티오쿠스에게 지불했다. 힐카누스 1세는 할례를 장려하고 율법을 준수하며 다윗 왕국의 회복을 목표로 땅을 정복했다. 힐카누스는 안티오쿠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리아 지역의 여러 도시를 차지했다. 요한 힐카누스는 이두메를 합병하고 안티파텔이 이제 정권에 개입하게 된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여 유대화 정책을 단행하였다. 이 일은 후일에 안티파테르의 후손들이 유대 정치에 개입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게스파요 힐카누스는 세겜 그리짐 구다를 점령하고 요새화된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그리짐산의 성전을 파괴했다. 영토 확장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힐카누스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1세와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아버지의 정복 전쟁을 계속 이어받아서 솔로몬 이후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다. 그러나 땅이 넓어지고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커질수록 부패하여 처음의 뜻을 잊고 자녀들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고 전부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죠. 얀네우스, 힐카누스, 아리스토블루스 히랍식의 표현들입니다. 왕실도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다. 힐카누스는 로마와 우호 동맹을 체결하고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와도 좋은 관계를 맺었다. 요한 힐카누스는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바리사이 중 엘라자르의 직언을 듣고, 직언이 뭐냐면은 당신은 이제 정통 그게 아니다. 대사제 직을 맡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바리사이들을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통치, 힐카누스가 죽으면서 왕권을 아내에게 물려주고 대사직을 알렉산드라에게 주고 대사제직을 아리스토블루스 1세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왕권을 탐하여 어머니를 굶겨 죽이고 자신을 왕이라 칭하고 노골적으로 헬라주의자임을 자처했고 이름도 헬라식으로 바꾸었다.
전형적인 전제 군주가 돼서 3형제를 감옥에 가두고 그중 2명은 굶겨 죽이고 1명은 왕국에서 살해하고 음주, 질병, 반란에 대한 공포 등으로 겨우 1년 통치하다가 죽는다. 그는 이두레아 사람들과 전쟁하여 좋은 땅을 얻었고 그 땅 주민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했다.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으면서 왕위를 그의 아내인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물려주자 그녀는 그가 가두어 두었던 그의 형제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형제인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왕으로 삼고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통치, 알렉산드라에 의해 왕과 대사제가 된 얀네우스는 시리아에 있는 해안 도시를 공격했고 주변의 많은 도시들을 정복했다. 그는 죽기까지 주변 도시를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폭력과 강압 정책을 사용했으며 하스몬 왕조의 대사제직 수행에 반대하는 바리사인들을 핍박했다. 즉 바리사인들이 당신은 대사제가 될 수가 없다. 왜 알렉산드라고 재혼했지 않느냐. 그건 대사제는 실격이다. 이 말을 듣고 아주 그냥 얀네우스가 뚜껑이 열린 거죠. 바리새인들은 셀류코스 왕조를 끌어들여 반란을 일으켰고 얀네우스는 주동자 800명을 십자가형에 처했다. 그는 얀네우스를 이두메아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하였다. 얀네우스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왕권을 아내 알렉산드라에게 물려주었다. 예, 아까 한 얘기죠. 알렉산드라 살로메 70세의 여왕이 됐습니다. 바리사이들을 불러 위로하며 자기 남편 안네우스의 시신을 마음대로 처단하라고 말하니 바리사이들이 감동을 받고 오히려 얀네우스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다. 이로써 바리사이들이 득세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아들 힐카노스 2세를 대사제로 임명하고 다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 군대 지휘권을 주었다. 알렉산드라는 힐카노스에 의해 폐지되었던 바리사이인의 전승적 규정을 복귀시켰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녀의 통치 기간에 권력을 얻었다. 자,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힐카노스 2세의 서로 갈등.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죽자 그의 두 아들은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였다. 사두개인들의 지지를 받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형 힐카노스 2세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던 힐카노스는 조용하며 무능한 사람이었는데 안티파터가 이제 이걸 뒤집어 엎죠.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왕이 된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안티파텔이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힐카노스를 설득하여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 3세의 도움을 청해서 5만 명의 군대를 지원받아서 아리스토블루스의 군대를 무찌르고 성전을 공격해 아리스토블루스를 포위한다. 이에 아리스토블루스는 400달란트를 폼페이우스 장군의 이 시리아에 파송한 스카우루스 장군에게 주어서 아레타스로 하여금 성전에 대한 포위 공격을 중지하도록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는 하스몬 왕조의 정치에 개입하게 된다. 폼페이우스가 다마스커스로 왔을 때 아리스토블루스는 500달란트 상당의 황금으로 만든 포도나무를 선물했고 힐카노스도 자기 대신 안티파터를 사절로 보냈다. 폼페이우는 판단을 유보하고 나바티안 문제를 해결하고 유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며 그때까지 평화를 유지하라고 전했다. 이때 아리스토블루스는 폼페이가 나바티안을 점령한 후 힐카노스를 도와주리라 생각하고 알렉산드리온 요새를 건설한다.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 대항하려고 그러는구나. 이 소식을 들은 폼페이우스는 군대를 모아 진격한다. 이에 아리스토블루스는 항복하고 감옥에 갇힌다. 그러나 강경론자들은 항복하기를 거절하고 폼페이우와 맞서서 싸울 것을 천명한 후 성전을 점령하고 로마의 포위에 대항하였다. 폼페이우는 성을 포위하고 성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폼페이우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폼페이우스는 성전을 포위한 지 3개월 만에 함락시키고 이로써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주가 되고 만다. 이게 63년이란 말이에요. 폼페이우스는 아리스토블루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성전 책임자에게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 하느님께 감사드릴 것을 지시하고 힐카누스 대사제직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러한 재난을 당하는 것은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의 다툼 때문이었고 이로 인해서 유대는 자유를 상실하고 로마의 간섭을 받게 되었고 시리아에서 빼앗은 땅을 돌려주어야 했다. 이때 안티파텔이 이것을 중간 역할을 한 거죠. 안티파텔의 간섭. 안티파테르는 힐카누스에게 밀착하여 접근하며 불법으로 왕위를 찬탈한 아리스토블루스를 처단하기 위해 나바티안 아랍의 원조를 요청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힐카누스 2세와 3개월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다가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힐카누스 2세를 옹립하고 안티파텔 가문, 헤롯 가문의 출세기를 열게 된다. 로마가 개입하죠.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힐카누스 2세 간의 갈등은 로마로 하여금 개입할 좋은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로마는 좋은 기회라 판단하여 폼페이우스를 파견한다. 힐카누스는 로마를 지지하여 마침내 아리스토블루스는 무너지고 힐카누스가 세력을 잡게 된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시리아 령의 일부로 전략하고 만다. 안티파텔은 아리스토블루스의 추방을 계기로 세력을 넓혀 나갔다. 로마도 그를 비유하여 그의 아들 파사엘과 헤롯이 정치적 기반을 닦는 데 혈안이 되었다. 로마에서는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되고 안토니우스가 새로운 인물로 등장하자 안티파텔은 공물을 바치면서 뇌물을 헌납하여 환심을 샀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한테 또 안티파텔이 가서 이제 또 사바사바한 거죠. 그런데 파르티안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자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를 왕과 제사장으로 앉히게 되었다. 안티파텔이 죽자 그의 아들 헤롯은 로마로 도망가게 돼. 해코지 당할까봐 안티고누스한테. 그는 거기에서 안토니우스를 위해 총애를 받다가 유대인이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왜 대헤롯이라고 그러느냐? 난 로마로부터 정식으로 왕권을 받았어 하고 대헤롯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다. 대헤롯은 왕권의 합법성을 유대인들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하스몬 왕조의 후손인 마리암네 마지막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대사제는 바빌론에서 돌아온 하나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을 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그 컴플렉스를 만회하기 위해서도 대사제를 자기 손에 놓고 주무르기 위해서 그렇게 임명을 한 거죠. 이것에 반발을 일으킨 것이 이제 알렉산드라 살로메인데 그 사람이 안토니우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7세한테 이 사실을 보자질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안토니우스가 압력을 넣어서 야 대헤롯 이리 좀 와봐 해가지고 이집트로 불러가지고 충고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헤롯이 얼마나 그 외교술에 능한지 가면은 이제 죽을지도 모르죠. 죽을 준비를 다 해요. 죽기 전에 저 알렉산드라 죽이라고 다 자기 외삼촌인가 누구한테 다 고집해놔요. 그리고 가요. 가가지고 완전히 안토니우스를 고살마. 그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자, 마리암네의 어머니인 알렉산드라는 하스몬가의 사람이 아닌 자가 대사제가 된 것을 분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녀는 힐카누스 2세의 손자인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대사제로 세우기로 결심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녀는 안토니우스에게 부탁을 하니 헤롯에게 압력을 가하여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대사제로 세우게 만들었다. 그러자 헤롯은 알렉산드라에게 친근한 척하면서 가택 연금을 시켰어요. 아리스토블루스 3세는 헤롯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대사제 혈통의 권위가 자신의 에돔 출신 가문과 대조가 되고 부담을 느껴서 목욕탕에서 익사시켰어요. 예리고에 있는 목욕탕에서. 알렉산드라가 이 사실을 클레오파트라에게 편지로 알려서 안토니우스 앞에서 해명하도록 종용하자 헤롯은 이제 불려가는 거예요. 지금 가서 벌 받으려고 이제 불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떠나기 전에 숙부 요셉에게 왕비 마리암네를 살해하라고 부탁하고 떠나요. 대헤롯은 사람 많이 죽였어. 자기 집안에. 자기 아들들까지 많이 죽였어. 자, 이건 끝이 없죠? 야스마니안 왕조의 회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로마 통치 시대 얘기는 재미있죠. 그거를 내가 다시 손자녀들을 앞에 무릎에 앉혀놓고 얘기하기가 이제 어려워서 그렇지. 그걸 내가 숙제를 내주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10분 후에 미사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아멘.